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 중에서 구획법에 의해서 축소할 때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 그래서 팁에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구획법 같은 경우에서는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전체가 몇 개? 20개의 덩어리로 우리가 분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롬을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할 때 간섭 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시약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공기 아세틸렌 불꽃에서 철, 니켈 등의 공존 물질에 의해서 방해 영향이 크므로 이때 갈로 1% 정도 넣어서 측정한다. 자, 여기서는 철이나 니켈 등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약? 황산나트륨을 주입한다는 거죠. 따라서 황산나트륨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에서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시 정발 접시의 재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회화라는 것은 400도씨 이상에서 휘산이 되지 않고 회화가 될 수 있는 시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전처리 방법이죠. 자, 그럼 정발 접시의 재질은 백금, 그리고 실리카, 사기제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감염성 미생물 아포균 검사법입니다. 측정에 적용되는 지표 생물 포자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감염성 폐기물의 멸균 잔류물에 대한 멸균 여부의 판정은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성이 기억하고 니언인 아포 형성 미생물에 이용하는 이를 지표 생물 포자라고 한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 나번에서는 강, 그리고 이제 기억에서는 강, 니언에서는 비병원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 생물 포자라는 것은 감염성 폐기물의 멸균 잔류물에 대한 멸균 여부의 판정은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성이 강하고, 자,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성이 강하고 비병원성인 아포 형성 미생균을, 이제 아포 형성 미생물을 지표 생물 포자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병원성 미생물보다 열 저항성이 강하고 비병원성이라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검정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검정곡선은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낸 것이다. 답은 절대 검정곡선법이란 시료의 농도와 지시값과의 상관성을 검정곡선식에 대입하여 작성하는 방법이다. 답은 표준물질 첨가법이란 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답은 상대 검정곡선법이란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의 서로 다른 양의 내부 표준물질, 여기에 서로 다른 양의 내부 표준물질이 아니고 시료의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하죠. 그래서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양이냐 아니면 동일한 양이냐, 동일한 양이 맞는 말이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올바른 것은, 자, 답은 용액의 농도를 단순히 퍼센트로만 표시했을 때는 V per V가 아니고 W per V%죠. 왜? 100ml 중에 들어있는 질량 그람수로 표시하니까. 답은 정확히 취하여 하면 규정된 양의 검체, 시액을 홀피펫으로 눈금의 10분의 1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수욕상에서 가열한다 하면 규정이 없는 한 수온 60에서 70도가 아니고 100도씨.
자, 그리고 약이라는 것은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바르게 된 설명이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헛광광도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도 합니다. 램비에터 비해의 법칙에 관계되는 식은, 자, 우리가 램비에터 비해의 법칙에 관계되는 식을 보시게 되면, 자, A는 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CDE 또는 A 나누기 B는 10의 마이너스 CDE를 뜻해요. 그래서 바르게 된 식을 찾게 되면은 A 나누기 B는 10의 CDE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컬럼을 통과하는 동안 유기물질이 성분별로 분리된다. 답은 검출기는 유기물질을 성분별로 분리 검출한다. 답은 기록계에 나타난 피크의 넓이는 물질의 온도에 비례한다. 답은 기록계에 나타난 머무름 시간으로 유기물질의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게 되면 피크의 넓이는 물질의 온도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료의 성분에 비례하게 됩니다. 물질의 온도가 아니고 시료의 성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점수 분광광도법으로 수온을 분석할 경우에 시료 채취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시료가 액상 폐기물의 경우는 질산으로 pH, 기억 이하로 조절하고 채취 시료는 수분, 유기물 등의 함유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에서 4도 이하의 냉함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여야 하나 최대 갈로일 안에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pH를 우리가 얼마 이하로 조절하죠? 2 이하로. 그러면 4를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질산을 이용해서 여기서 질산을 이용해서 pH 2 이하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대 28일 안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 이하의 28일이니까 답은이 정답. 따라서 여러분들 풀이에 정리를 해뒀어요. 이 정리했던 내용은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0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전자포역 검출기. 자, 여기서 전자포역 검출기를 ECD라고 합니다. 자, 전자포역 검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의 내용에 옳은 것은, 전자포역 검출기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리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선. 자, 베타선이 운반기체를 전리하여 미소전류를 흘려보낼 때, 미소전류라는 것은 약한 전류죠. 시료 중에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포획력이 강한 화합물에 의해서 전자가 포획되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선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g의 도가니에 20g의 시료를 취한 후 25% 질산암모늄 용액을 넣어서 강렬시킨 다음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전기로에서 3시간 강렬하였다. 대시게이트에서 식힌 후에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가 25g이었다면 강렬 감량은, 여기서 우리가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를 가열했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우리가 강렬 감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W2라는 것은 우리가 강렬 전의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 그리고 W3는 강렬 후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 나누기 W2 강렬 전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 마이너스 W1 도가니의 무게 전체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W2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20g의 시료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g의 도가니라고 그랬으니까 20g 플러스 10g이 강렬 전의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강렬 후의 무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가 25g, 이 값은 강렬 후의 무게니까 25g. 25g에는 우리가 시료와 도가니의 무게가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자, 나누기 W2는 20g 플러스 10g, 그리고 W1 도가니의 무게 10g.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연의 수원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했을 때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시료 중의 수원을 갈로를 넣어서 금속 수원으로 환원시킨 다음 이 용액에 통기하여 발생하는 수원 전기를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따라서 정량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갈로를 넣어서 금속 수원으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분석하는 방법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에요. 수원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환원제를 우리가 찾는 거죠, 환원제. 그래서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환원제는 이어마 주석을 사용하죠. 여기서는 수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수원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시료 중의 수원을 이어마 주석으로 금속 수원으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이어마 주석이 뭐가 되느냐면 환원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에 보시면 온도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참고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것을 말한다. 나번에 냉수는 4도씨야. 자, 우리가 차다, 냉수라는 것은 15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15도씨야가 냉수. 답은 온수는 60에서 70도씨를 말한다. 라번의 상온은 15에서 25도씨를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54번에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중곡 응을 흡수하는 것은 자, 실제로 우리가 여기 상태에서 기저 상태라는 바닥 상태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측정하기 때문에 기저 상태의 원자가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했어요. 아래쪽을 바닥 상태. 바닥 상태가 기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위쪽을 여기 상태. 여기 상태가 들뜬 상태예요. 따라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여기 상태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기저 상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저 상태의 원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분과 고염물의 함량에 따라서 폐기물을 구별할 때 다음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상, 반고상, 액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납은 해당하지 없죠. 자, 액상이라는 것은 고염물의 함량이 5% 미만, 그리고 반고상은 5% 이상 15% 미만, 그리고 고상은 15% 이상의 고염물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1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20ml를 중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용액은 자, 여러분들이 일단 중화 측정 공식이라는 것은 노르말 공식을 사용해서 일단 한번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황산이라는 것은 H2SO4거든요. H2SO4는 H가 두 개니까 이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0.1몰이라는 것은 0.1 곱하기가 되니까 몇 노르말이 되느냐 하면 0.2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황산은 0.2노르말이 되는 거죠. 자, 염산은 HCl이니까 H가 한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일가물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얘는 0.1노르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자, 황산 20ml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0.1몰은 0.2노르말이니까 0.1 지금은 여기서 얘들을 중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0.1노르말 NaOH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20ml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황산을 가번을 먼저 대입해 보면 0.2노르말 곱하기 V2 따라서 V2를 계산해 보면 10ml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0.1몰짜리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자, 0.1노르말 곱하기 20ml 수산화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산 0.1노르말 곱하기 V2를 하니까 V2가 얼마가 되느냐면 20ml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0.1노르말 수산화나트륨은 NaOH거든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NaOH 2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1몰 황산은 10ml가 필요하고 0.1몰 염산은 20ml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1몰 황산은 10ml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인데 0.1몰 황산은 10ml 여기인데요. 답은. 반면에 0.1몰 염산은 20ml가 답인데 염산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1노르말 2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황산과 염산의 농도가 나와 있잖아요. 몰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을 해요. 전환하는 방법은 몰 농도 곱하기 가수를 하면 노르말 농도가 돼요. 또 가수는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거든요. 따라서 이제 V2를 계산을 해서 문제 조건에서 답을 찾아내 주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리점검법으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때 간섭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리점검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산도, 탁도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간섭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나버린 유리점검은 산화의 환원성 물질 그리고 염도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점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다음에 pH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결과적으로는 가번에 있는 용액의 색도, 탁도, 나번에 있는 산화 및 환원성 물질, 염도에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련류 중에 포함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전련류를 진탕 알칼리 분해하고 대용량 다층 실리카겔 컬럼을 통과시켜 정제한다. 답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열 전도도 검출기에 주입해서 크로마토그래피에 나타나는 피크 형태로 정량 분석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PCB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검출기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열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를 쓰느냐면 전자표익 검출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번이 틀린 거예요. 검출기 때문에. 답변의 정량 한계는 0.5mg/L 이상이다. 답변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운반 기체는 부피 백분율 99.999% 이상의 헬륨 또는 질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 1인 폐산과 pH 5인 폐산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는, 자, pH 1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H 플러스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반면에 pH 7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되면 OH 마이너스로 반드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pH 1이라는 것은 H 플러스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1성몰 per 리터, 그리고 pH 5라고 하면 H 플러스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5성몰 per 리터예요. 따라서 pH 1이 10의 마이너스 1성, pH 5가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되니까 pH 1이 pH 5보다 훨씬 강한 산성물질이죠. 따라서 만배의 값이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pH를 구하는 식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여기서 H 플러스를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pH 몰 퍼리터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 내용 자체를 정리할 수 없어요. POH도 마찬가지예요. POH가 주어졌을 때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 퍼 리터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미리미리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ppm의 단위로 틀린 것은, 자, ppm은 mg per 리터가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mg per kg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g를 10의 3성 키우면 그램, 리터를 10의 3성 키우면 그램 per 미터의 3성, 두 개의 단위는 똑같죠.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4과목 폐기물 관계법규 61번입니다. 자,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 평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4번 환경오염 지역의 접근성 실태. 접근성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의 질의 변화는 우리가 항상 조사, 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가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간로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간로에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매출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00분의 5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을 공통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자, 우리가 장부 보존 기간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몇 년이죠? 보관은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3년, 모르면 무조건 3년을 찾으시면 돼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 중 멸균 분쇄 시설의 설치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4번 계량 시설의 자동 상태, 4번 분쇄 시설의 작동 상태, 그리고 자동 기록 장치의 작동 상태, 밀폐형으로 된 작동저에 의한 처리 방식인지 여부. 자,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답만 체크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풀이에 설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출제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5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술 관리 대행자입니다. 4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해당하죠. 4번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해당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및 설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해당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6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폐기물 처분 시설 중에서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에 의한 기준 중 나 지역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를 뜻하죠. 자, 이 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COD, 부유물질이라는 SS가 있어요. 그럼 지역은 청정, 가지역, 나지역, 청정, 가지역, 나지역. 그리고 BOD라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SS라는 부유물질량의 기준은 똑같아요. 그죠? 30, 50, 70. 지역이 3개니까 청정, 가지역, 나지역. 청정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에요. 그럼 기준치가 강화되니까 숫자가 작죠. 그래서 30, 50, 70. 아니면 357 이렇게 기억하든지. 그 다음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200, 300, 400. 따라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에서 나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지역이죠. 30, 50, 70. 정답은 나번. 따라서 이 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가번의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가번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가번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가번의 광역 폐기물의 처분 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자, 여기서는 라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상당히 많아요. 8가지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임시 보관 장소에 의료 폐기물을 5일 이내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보관 시설의 온도 기준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온도는 항상 우리가 냉함수가 되니까 섭씨 몇 도? 4도씨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국립환경과학원 있겠죠. 답은 환경보전협회, 답은 한국환경공단, 답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빠졌는데 풀이해 보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가번이 아닙니다. 자,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에 최초 정기검사일 기준은, 자,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각시설의 최초는 3년, 그리고 2회 이후는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 최초 3년, 2회 이후 3년. 따라서 더 줄여서 3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3년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거든요. 답을 찾았을 때.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답은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은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그리고 매립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하는. 자, 이 내용이 틀렸죠. 자, 풀이를 보세요. 폐기물의 소각이나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가 처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정의가 틀렸고요. 라반의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죠. 따라서 정의가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리 그리고 처분에 대한 정의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주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답은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의 변경 해당하죠. 다음에 영업구역의 변경, 답은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라번에 운반 차량의 정차. 자, 운반 차량의 정차는 맞는데 임시 차량은 포함을 하지 않고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특히 라번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느냐 포함을 시키느냐 단서에 따라서 답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답은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상. 자, 우리가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따라서 해당합니다. 답은 멸균 분쇄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 능력이 150kg 이상. 멸균 분쇄 시설은 100kg 이상이니까 해당하죠. 답은 용해로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300kg 이상. 용해로 같은 경우에서는 600kg 이상이 되죠. 자, 그리고 답은 사료화, 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일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이상. 10톤인 시설, 사료나 퇴비화 같은 경우는 5톤 이상이 해당하죠. 따라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규모 이상이 되니까 기술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는 풀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정 폐기물 외에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멸균 분쇄 시설은 100kg 이상, 용해로는 600kg 이상, 사료나 퇴비화는 5톤 이상. 그래서 이상이라는 정확한 규제, 우리가 규모를 또는 시설의 제한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 값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 대상은, 자,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 대상에서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이 돼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맞는 것은 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라번입니다. 상당히 중대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가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배출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처리가 아니고 배출.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신고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7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이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고체 상태의 물질. 자, 들어있지 아니하는 맞는데 고체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답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욕으로 배출되는 폐수.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 압축, 압출, 성형, 주족,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답은 절단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답은 용융, 용해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답은 고형화, 고화 시설은 동력이 1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여기에서는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고형화나 고화 시설은 화학적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가번 pH가 12.6인 폐알칼리 12.5 이상이니까 폐알칼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고체 상태의 폐합성 고무. 폐합성 고무는 고체 상태인 것은 지정 폐기물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라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분 함량이 90%인 오닐류, 라번의 P12를 2mg/L 이상 함유한 액상 폐기물. 따라서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라번이고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시멘트 소속로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답은 매립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 답은 매립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그리고 일일 재활용 능력이 50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 회수 시설. 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 회수 시설이 있는 경우에서는 토탈에서 50톤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소속로는 규모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3만이 아니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소각 회수 시설은 50톤 이상.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 그래서 매립시설에서는 지정과 일반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나오니까 항상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했을 때 내용이 부족하면 이론 부분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충을 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별도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지 기출됐던 문제의 답만 찾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풀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반복학습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